오늘은 글로벌 해커 중에 유명한 지오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오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테크니션 커리어의 정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친구 유튜브는 있습니다. 나중에 링크로 다 필요한 것들은 공유해 드릴게요. 지오아시 고졸 해커예요. 약간 로망이 있어요. 띠오리의 박세준 대표께서는 카네기 멜론 박사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데프콘에 5번 우승을 하시고, 그리고 로켓 마틴에도 회사를 한번 팔아보신 그런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분도 천재잖아요. 근데 약간 지오아시의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옛날의 거, 고졸의 거, 딱 그런 야생의 거,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재. 야, 약간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유명해진 게 17살 때 아이폰 탈옥을 성공하면서 유명해졌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해킹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해킹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의 해커들이 하는 것들은 저기 회사를 뚫어가지고 회사를 랜섬웨어로 묶어서 야 돈을 내나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해킹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한 장비를 해킹한 거예요. 예, 내 핸드폰 해킹한 거고 내 플레이스테이션 3를 해킹한 거야. 근데 보니까 야 플레이스테이션에 너네가 보안이 굉장히 뛰어난다고 했는데, 보니까 뭐야 이거 대충 만든 게 있네. 야 치명적인 버그인데 뭘 이따위로 하냐. 그걸 비판했더니만은 소니가 일본 기업들 특징이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자존심이 상하면은 소송을 걸어. 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에 계정 보유하고 있지 않냐? 그거 약관 위반이다. 그래서 그걸로 유죄가 인정되어 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구입이나 해킹도 공개 금지하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유명해졌어요. 얘가 팀으로 출전하는 CQ 인사이드 2014년에 출전했는데, 홀로 출전해서 940개 팀을 제치고 혼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때 압도적으로 우승했거든요. 다 팀으로 출전하는데, 그때 한국에 왔을 때고, 한국에 왔을 때는 KBS에 픽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놔서 기분이 나빴다고. 그리고 세차를 했다고. 미국 문화에서는 뭐 책상이나 대시보드나 아니 어쨌든 그런 거에 발을 올려놓은 게 큰 무례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국장급끼리 만나고 그다음 옆에 상사가 있어도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CQ 인사이드에 몇 개월 전에 코드 게이트라는 대회가 있어요. 국제 해킹 대회. 근데 그때 출전했을 때는 오 지오아시 온대 했는데 죽수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오가 또 별거 아니네. 근데 몇 개월 뒤에 CQ 인사이드에서는 혼자 출전해가지고 완전히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혼자서 해킹 툴 만들어가지고 그거 써가지고 우승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목적에 맞게 자기 지식 체계를 싸그리 바꾼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은 자기의 기존 지식 체계가 있으면 거기에서 외부에 있는 걸 자기 스타일대로 맞춰가지고 끼워 넣거든요. 퍼즐 맞추듯이.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지식 체계를 싸그리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BOB 멘토에게 쓴 심영진 씨가 저한테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얘는 6개월 만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다. 야, 신기하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내가 기존의 경험으로 쌓아왔던 걸 정면으로 스스로 반박을 다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 미국인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 특징이 템플릿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걸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연하게 써요. 근데 한국인들은 일단 처음부터 응용부터 시작을 해. 그 템플릿을 자기 취향대로 고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 우리 노션 같은 거 쓸 때도 이게 처음에 노션을 이런 식으로 쓰게끔 다들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별의별 코드를 다 붙여가지고 노션을 자기 취향대로 바꿔 쓰잖아요. 이게 한국인들의 장점이자 최대 단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 체계에서 완전히 바꾸지 못해요. 그냥 응용해서 쓰는 걸 많이 하지. 다시 돌아가서 한동안 페이스북에서 인터넷 안 들이면 스페이스X 들렀던 건 모르겠어요. 구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구글에 한동안 있다가 구글 제로팀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크롬의 보안에 관해서도 자기가 좀 개입을 했고, 구글 제로팀은 뭐냐면 보안이라는 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모든 회사들이 어느 정도 지키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규정이 완전 빡빡하게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미국도 상대적으로 좀 늦은 편이었고, 그래서 구글 제로팀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가지고 통보를 해줘요. 고치라고. 근데 안 고치잖아요. 그럼 공개해버려요. 이건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띠오리에 있는 이정훈 씨가 구글 제로팀 출신인데, 이분도 지오아 씨랑 비슷하게 야생 해커필에 이제 고졸 해커일 거예요. 그때 알려지기를 10억 정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때 몇 년 했으니까 더 받았겠죠? 이 친구는 그보다 좀 오래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느 날 AI 그 자율주행에 관해서 열심히 이제 연구하더니만은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투자를 받기도 했고, 뭐 그래서 깃허브에 공부하는데 지금은 돈 많이 벌고 있다고. 아예 나 이거 돈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제 업데이트한 거. 이거 이전에 버전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이제 윗단계의 레벨로 만든 걸로 해서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때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야, 그 바둑 같은 거는 심플하고 실제 세계하고도 연관성이 없지 않냐. 야, 복잡한 걸 해야지. 자율주행은 실제 세계의 복잡성을 다루는 문제다. 그, 그 콤마 AI, 콤마달 AI에서 이제 사람도 채용하는데 대학 졸업해야 되냐 물으니까, 아, 대학 졸업 안 해도 돼. 대학 졸업 안 했대. 전공 과정만 따라갔기 때문에 전공을 배우고 시험을 통과했지만 나는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걸 질문한다. 실제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지. 실제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지. 뭐 어쨌든 그래서 테슬라, 뉴럴링크, 오픈 AI, 스페이스X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뭐 어쩌고 까긴 했는데, 진짜 메이저는 월스트리트 광고로 흘러가고 있다. 만약 그게 혁신 산업으로 오면 진짜 세상이 달라질 거다. 구글, 페이스북 경영진들 대단한 능력인데 왜 그런 능력을 광고파는 데 쓰고 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들어봐야 돼요. 이게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광고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퀀트랑 개인 맞춤 광고로 상당히 많이 흘러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골드만삭스의 대부분은 애널리스트 다 자르고 뭐 개발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력들과 이 돈들이 산업에 오면은 굉장히 달라질 거다 하는데, AI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들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AI는 애번이나 겨울을 겪었습니다. 이거 잘 될 거예요. AI가 뜰 거예요. 하다가 죽고, 이거 잘 될 거예요. 뜰 거예요. 하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해서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철저하게 고객 창출의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AI 관련돼서 유명하신 분은 송호연 씨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유명하신 분은 하용호 씨인데, 이분도 이말 최근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AI는 고객 가치 창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용호 씨도 데이터 팀이 살아남는 법, 어떻게 고객 가치를 증명해야 될지. 예. 그래서 그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퀀트와 개인 맞춤 광고로 많이 흘러갔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워터폴 기업에 절대 안 가요. 돈을 많이 줘도. 많이 가봐야 통신사에 절대 안 가요. 왜? 가봐야 탑다운으로 찍어 누르고 정치 있고 데이터 그거 별로 안 돼 있는 거 그걸 억지로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조합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하시는 분들이 아직 진출을 못했다고 해야 되는지 그냥 안 가요. 굳이 그쪽으로. 찾는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거기 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레거시 산업들이 문화가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도 못 바꿔서 저렇게 애먹고 있는 건데, 그런 딜레마가 있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니션으로 살아가는 거는 기술에 대해서 회사 경력을 쌓으면서 여러 가지 것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젠가 경영자로 넘어가야 될 발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30대 초반쯤에는 어쨌든 경영진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대학생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뭐 그거는 자기 속성이 본질이 창업가인 경우, 자기 속성이 엔지니어인 경우에는 엔지니어 기반의 경영자가 되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항상 현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로 있다가 뭐 관리자가 되거나 아니면 경영진이 되고, 경영진이 되었다가 또 이제 경영진에서 또 현업에서 물러나면 투자자가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자기 속성이 경영진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지금의 시대는 테크를 이해하는 경영진의 시대입니다. 실제로 그 경영자가 얼마나 테크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테크 기업의 테크 능력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완전 예전 인문계처럼 MBA 출신들이 경영진이 돼가지고 모든 걸 장악하는 시스템은 보잉처럼 저렇게 엔지니어 회사도 무너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주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신분야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해서 경영진이 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취업에 이 직업이 내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걸 기반으로 시작점으로 발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 베이스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하드웨어 해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베이스는 컴퓨터 아키텍처,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예요. 컴퓨터 구조. 컴퓨터 구조. 제가 뿌리가 되는 기초를 학생들한테 하라고 말은 해도 뿌리가 되는 기초가 사실 각각의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냐 아니면 그냥 생 코딩이냐 아니면 컴퓨터 아키텍처냐 운영체제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생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CS 중에 딱 하나만 그냥 고르라고 하면 컴퓨터 아키텍처가 메인이에요. 컴퓨터 아키텍처가 메인인데 그건 아무나 못해요. 제가 이거 팁 하나 드리면 아트메가 128 수업을 한번 파보세요. 근데 팁 하나 더. 전자공학과 거 수업을 들으세요. 원래 그쪽에서 하던 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우면은 그냥 이론으로 달달달 외우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자공학과 수업을 들으세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1년에 이거 파야 돼요. 사실 이거 연장 영역도 꽤 많아요. FPGA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본인이 나이가 한 26 넘었다. 그럼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그 다른 영역으로 먹고 살 방법도 많습니다.